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정보 전송공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방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보통신 기사를 따기 위해서 여러 과목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정보 전송공학은 여러분들이 아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잠깐 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보 전송공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사가 되죠. 이 정보통신 기사를 따기 위해서는 총 5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전자회로, 정보통신 시스템, 정보통신기기, 정보전송공학.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실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일반하고 그 다음에 설비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총 5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은 다 알고 계시죠? 전체 과목으로 했을 때 각 과목별로 20문제씩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문제에 대해서 평균 60점을 60%를 여러분들이 맞춰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고 각 과목당 적어도 몇 점? 그렇죠. 40% 이상은 맞으셔야 과락을 면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해보시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디지털 전자회로가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전자회로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느냐? 바로 이 정보 전송공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요.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수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보 전송공학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 정보 전송공학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전송공학 개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신호 처리 및 프로토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송 매체.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전체로 봤을 때 65%가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바로 신호 처리 및 프로토콜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정보 전송공학 개론에서는 약 15%.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20% 어디서 나온다? 전송 매체에서 나오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신호 처리 부분입니다. 이 신호 처리 부분은 65% 중에서도 40%, 전체 중에서 40%가 나올 만큼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근래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안 되었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아날로그 통신 위주로 그 다음에 그런 신호 처리하는 방법 위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근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나오고 이동통신이 나오고 모든 신호들이 전부 다 디지털 처리다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통신을 위한 통신 지원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은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이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겠지만은 그 중에 신호 처리 및 프로토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높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저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정보전송공학 중에서 정보전송과 개론에 대해서 저하고 첫째 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송공학 개론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바로 전송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험 문제로 봤을 때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정보전송공학에 대한 기초 개념들, 그 다음에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전송 기회 중에서 첫 번째 보실 게 바로 뭐냐면은 신호의 종류고요. 신호의 종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주파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주파수 개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신호, 강도,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신호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신호들이 존재하죠. 이 신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장 자연스럽고. 그렇죠. 아날로그 신호죠. 자, 아날로그 신호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가장 대표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죠. 아날로그 신호는 어떤 신호죠? 자, 이렇게 생긴 신호죠?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신호.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신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 신호. 음성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 디지털 신호입니다. 뭐 여러분들 과거에는 전화가 유행하고 그런 것들이 전신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이죠. 어떤 신호로 처리되죠? 그렇죠. 1010이라고 하는 이런 신호들이 처리됩니다. 이와 같이 1과 0이 계속 반복되면서 처리되는 신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이 두 개만 존재하냐? 그렇지 않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이산 신호라는 게 있어요. 자, 이산 신호는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보면은 얘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얘기냐? 자, 제가 밑에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간 t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도 아니고 디지털 신호도 아니에요. 디지털 신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1과 0이 계속 반복되는 불연속된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습니까? 연속적이면서도 크기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계속. 그런데 이산 신호는 어떻습니까? 얘는 1과 0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중간적인 형태, 이러한 신호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 바로 이산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이산 신호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뒤에 가면은 PCM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PCM에 보면은 PAM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이 PAM 신호가 바로 대표적인 이산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펄스 신호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굳이
이런 신호들과 전혀 다른 신호다. 그건 아니고 이 펄스 신호는 여기는 2번, 3번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신호 2의 모든 신호는 다 무엇이다? 바로 펄스 신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호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저랑 이렇게 하셨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의 종류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이산, 펄스 신호.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더라?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보통신 기사를 따실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더라? 바로 이산 신호. 왜? 뒤에 PCM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PCM 과정에서 언급되는 신호 모형 중에 하나가 PAM 신호라고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번, 2번, 3번 신호는 꼭 알고 계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파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파수에서는 주파수만 딱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는 주파수, 그 다음에 정연파, 그 다음에 구형파, 대역폭, 요 5가지 개념을 같이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역폭이나 신호강도 이런 것들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도 갖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 구형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언급되지는 않는데 구형파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 뒤에 나오는 지연 왜곡이라든가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역폭, 신호강도, 구형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파수. 주파수는 음파, 전파가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용되는 주파수 단위는 뭐다? 헬츠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우리가 많이 쓰는 전파, 음파죠? 이렇게 봤을 때 요게 1초입니다. 요때가 1초. 1초라고 그러면은 몇 헬스입니까?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파수는 음파나 전파가 1초 동안에 몇 번을 똑같이 움직이는가. 이게 바로 주파수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이거 몇 번 움직였죠? 한 번, 두 번. 얼마? 그렇죠. 2헬스. 만약에 1초 안에 이게 10번 움직였다. 얼마? 그렇죠. 10헬스.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우리 음성 같은 경우 보세요. 요거 당연히 여러분들 정보통신기사 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얼마? 300에서 3400 헬스. 자, 요것은 여러분들 중요하죠. 반드시 오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음성 같은 경우는 1초에 몇 번? 최고 낮을 때가 얼마? 300번. 많이 흔들리면 몇 번? 3400번이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주파수의 개념이에요. 주파수는 이런 아날로그 신호만 가지고 주파수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신호의 종류 중에는 아날로그 신호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디지털 신호도 있었죠. 그러면 자, 이렇게 1과 0이 반복되는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끊어 보니까 이때가 1초예요. 몇 헬스? 계산하기 쉽죠? 몇 개의 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초에 펄스가 5개면 5헬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신호에서는 5헬스라는 표현 잘 안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5bps. 그래서 bps는 뭐예요?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5번 비트가 있었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주파수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다음은 정연파입니다. 자, 정연파는 주파수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표현이 가능하더라. 즉, 전파 또는 음파,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의 규칙성을 뭘로 표시할 수 있더라? 주파수로 표시가 가능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정연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일정한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360도. 우리가 이거 파이를 보시면 얼마? 2파이. 그래서 2파이의 주기성을 갖더라. 이게 정연파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 가지 파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정연파인 사인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게 바로 정연파예요. 요것을 보시면은 요게 뭡니까? 이게 뭐? 그렇죠. 이게 진폭 A.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진폭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진폭이 아니라 피크 대 피크 전압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신호가 계속 이렇게 흔들릴 겁니다. 계속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봤을 때 이때 이 똑같은 파형이 몇 번? 그걸 따져주는 게 뭡니까? 주파수. 그래서 이 정연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 정연파를 통해서 뭘 나타낼 수 있다? 전파, 음파, 디지털 신호 등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주기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공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주파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파수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긴 것을 정연파라고 그러고요. 이런 정연파들은 뭘 가지고 표시할 수 있더라? 바로 주파수를 가지고 표시할 수 있더라. 그런데 주파수를 가지고 표시하는 데 있어서 주파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로 나타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메가는 뭐? 이게 바로 각주파수죠? 얼마? 2파이 F. 즉, 이 각주파수도 결국 뭐더라? 주파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중에서 요식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신호들의 모양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정연파 정리가 끝났어요. 다음은 구형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음성을 표시하는 이런 거. 요게 바로 정연파였죠.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는 이런 신호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파로 바꾼다? 그렇죠. 우리가 디지털 신호. 그런데 이 디지털 신호, 요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바로 뭐라고 그런다? 구형파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이 구형파도 실제로는 정연파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 구형파를 만들기 위해서 구형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따져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아날로그, 다시 말해서 정연파로 결론이 나더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의 정연파가 있습니다. 식은 사인 2파이 t. 또 하나의 정연파는 3분의 1 사인 2파이 3t. 자, 이러한 식이 있어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t입니다. 시간축이고요. 여기는 진폭이죠. 첫 번째 V1이라고 하는 정연파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똑같이 나누고 요거는 여기 진폭이 얼마? 1이죠. 여기가 1이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주기가 얼마? 여기에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이 V2의 정연파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그림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지금 따지면은 수학 시간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는 안 하고요. 결과적으로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요게 V1, 얘가 V2. 그렇죠? 그러면은 V1하고 V2를 한번 선형적으로 더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그만큼 빠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그림 잠깐 보세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더해지니까 이만큼 올라가겠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만큼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V1과 V2 이걸 합친 모형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진하게 그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저런 구형파가 나옵니다. 제가 식은 간단히 이렇게 나타내서 두 개의 정연파 갖고 했지만 실제로는 V2 이거보다 더 다양한, 더 많은 정연파들을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뭐에 가까워지더라? 이걸 점점 더하면 결국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파형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구형파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구형파는 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의를 꼭 하자면 구형파는 정연파의 무엇이더라? 합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구형파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념 잡게 되고요. 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뒤에 가서 지연 왜곡이라든가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형파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대역폭. 자, 이 대역폭은 우리가 통상 주파수가 갖는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음성 주파수가 얼마? 아까 앞에서 했죠. 그리고 정보통신기사가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죠. 예, 3400Hz. 그러면 대역폭 얼마? 그렇죠. 빼면 되죠. 이 차이가 얼마? 그렇죠. 3100Hz. 이게 바로 대역폭이죠.
그러면 왜 대역폭을 많이 따지느냐? 대역폭이 넓다. 대역폭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간이 어떻다? 넓다. 무슨 공간? 그렇죠.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공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어떻다? 차가 크니까 거기에 사람 많이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통신의 추세를 보면은 대부분 사용하는 게 뭡니까?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이죠. 또 위성통신. 이런 것들 주파수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수백 메가헤르츠 대역에서 얼마? 수십 기가헤르츠 대역을 쓰더라. 왜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쓸까요? 그렇죠. 바로 높은 주파수, 고대역 주파수는 그만큼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대역폭 끝났고요. 이제 다음은 뭡니까? 그렇죠. 신호강도. 우리가 통상 뭐라고 그럽니까? 데시벨이라 부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신호의 종류, 그 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이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신 측에서 봤을 때 뭘로 나타나더라? 바로 신호의 강도로 나타나더라 이거죠. 수신 측에서 즉 받았을 때 신호의 강도가 좋지 않으면은 결국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호 강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송신기, 그 다음에 이게 수신기예요. 여기에 어떤 정보원이 있죠. 정보원이 있어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송 매체가 있겠는데 이 전송 매체는 뭐가 있죠? 유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무선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유선 중에서는 뭐 요새는 각광받는 게 광통신이죠. 이런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면은 여기에서는 이만큼을 입력했는데 이쪽에서는 요만큼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만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너네 그거밖에 안 보내주느냐 해갖고 항의를 해야겠죠.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얼마만큼 보냈는데 난 이만큼밖에 못 받았어. 또는 적어도 너넨 그만큼 보냈지만 난 적어도 이만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뭐더라? 신호강도더라.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데시벨의 경우는 10 로그, 그 다음에 자 10이 들어가 이거 뭡니까? 상용대수죠. 그리고 P 1분의 P 아웃.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출력 또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죠. 수신 전력값이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입력 또는 송신 전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은 주로 어디서? 예, 북미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근데 북미 통신과 쌍벽을 이루는 게 뭐죠? 통상 유럽 통신이죠. 예, 유럽에서는 뭘 쓰느냐? 네포라는 걸 씁니다. 이 네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1 로그 여기는 뭡니까? 10이죠. 이거 뭡니까? 상용 로그죠. 이거 뭡니까? 자연 로그죠. 그래 놓고서 P 1분의 P 아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까 신호의 종류, 그 다음에 주파수의 개념, 그 다음에 주파수에서도 주파수, 구형파, 정연파, 대역포, 신호 강도까지 여러분 쭉 정리해봤습니다. 자, 요것들이 비록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과목에 이런 단어들이,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 머리에 확 넣어서
다음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